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바로 외신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말이죠. 최근 이 매체들이 모두 북극의 글로벌 패권 경쟁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흥미로운 데다가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사들부터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9월 28일자 기사에서 노르웨이 북쪽에 스발바르 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노르웨이 영토입니다만은 이 북극점에 가장 가까운 섬이거든요. 1920년에 이와 관련된 조약이 맺어졌어요. 이 스발바르 섬에서 거기서 참가국들이 자원 개발도 하고 또 연구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런 조약들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아니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춥고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거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북극 얼음이 줄어들면서 말이죠, 이 섬에 쓸모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땅의 법적인 주인인 이 노르웨이,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또 노르웨이는 나토의 회원국이잖아요. 그 나토 전체가 이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북극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해서 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됐습니다. 7월 1일자에 파이낸셜 타임스도 바로 이 섬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중국인들이 이 섬에 와서 토지를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땅 주인들에게 땅을 팔려면 정부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팔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발령했다. 이런 내용이 파이낸셜 타임스 7월 1일자에 또 보도가 됐어요. 블룸버그는 9월 6일자로 이 북극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노르웨이 북쪽에 그 러시아 국경하고 매우 가까운 이 키르키젠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다가 또 엄청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 그 키르키젠 시장은 이걸 원하는데 중앙정부는 이걸 못하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 파이낸셜 타임스 3월 1일자 기사가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동행 취재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산동반도의 이 펑라이항으로부터 이 거대한 가스 채굴 설비, 아예 공장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남쪽 남해를 지나서, 다도해를 지나서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쭉 북극으로 해서 러시아 국경까지 가는, 그렇게 해서 거기 러시아에다가 채굴 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채취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은 지금 북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북극이 분주해졌을까? 그 근본 원인은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생겨나는 일들인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2020년 9월 달에 얼음이에요. 여기까지 빨간 줄까지가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 밖에는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인 거죠. 근데 빨간 붉은 선 밖에 점선으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그 3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얼음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빨간 선보다 훨씬 바깥으로 나가 있죠. 그러니까 2020년 북극의 얼음이 확실하게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음이 녹게 되면 배도 타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자원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극이 이렇게 분주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뭐가 좋다는 것일까? 크게 보면 자원 개발, 그리고 북극 항로의 가능성 때문인데요. 먼저 자원부터 살펴볼까요? 2009년에 미국 지질조사국이라고 하는 데가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북극 지역에 자원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가. 석유로 하면 한 900억 배럴이 된다고 그러고 LNG, 천연가스 그것을 액화된 상태로 봤을 때는 한 44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대요. 이거는요. 아직 채굴 하지 않은 석유의 13%에 달하고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전체 30%에 달하는 규모랍니다. 그게 지금까지 얼음 밑에 우리가 손을 못 대는 상태로 있다가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자원이 여기에 묻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얼음이 다 덮여 있고 너무 추워서 개발이 불가능했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수익성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면 뭐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질조사국의 추정에 따르면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 북극 자원을 개발하는 비용, 이것은 텍사스 사막 지역 석유 개발하는 비용보다 뭐 한 50%에서 많게는 100% 정도 더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개발해봐야 돈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이 불모지 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기온이 오르고 얼음이 녹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 북극 지역의 자원을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견제와 갈등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북극 항로가 열리는 가능성인 겁니다. 특히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런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거 이게 중국의 샹하이에서 유럽의 독일의 함부르크까지의 해상 화물 운송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화물이 오가고 있는 건 요 파란색이에요. 중국 샹하이에서 출발해서 남중국 해를 거쳐서 싱가포르 그 앞에 말라카 해협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인도양, 또 스웨즈 운하, 지중해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가는, 함부르크까지 가는 이런 백길인 거예요. 이게 보통 한 30일에서 35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북극 얼음이 녹아서 항로가 제대로 열린다면 그 절반이면 된대요.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항로거든요. 샹하이에서 출발해서 다도해를 거쳐서 대한해협, 또 동해, 오츠크해, 알래스카 앞에 베링 해협, 그리고 북극해를 쭉 하면 함부르크까지 18일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짜여진 일정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으니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중국으로서는요, 이 지정학적 위험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지도에서 이 동그라미 쳐놓은 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해상 수송로에 있어서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초크라고 하는 건 이 목을 조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소 지역이에요. 여기를 막으면 배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에서부터 함부르크까지 가는 그 해상 수송로가 있었잖아요.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이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앞바다 여기를 이게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물 수송로도 다 막히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할 때를 대비해서 육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의 그 항구로부터 중국의 내륙으로 그러니까 송유관을 설치했고요. 또 미얀마의 항구에서도 중국 내륙으로 송유관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거를 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송유관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항구에서 하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말라카 해협 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 같은 그런 겁니다. 안 쓰자니 뭐 화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쓰자니 미국한테 멱살을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북극 지방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리고 러시아가 거기서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한다 라고 하면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중국이 석유 뭐 이런 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요? 저 중동, 사우디나 이런 데서 유조선으로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북극에서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싣고 북극 항로로 해서 오면 훨씬 수송 비용도 싸고 미국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또 러시아로서는 이 북극의 자원이라고 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한
그런 가능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얼음이 녹은 북극해, 이거는 중국한테 아주 보배 같은 존재인 거죠. 러시아도 그렇고요. 석유, 가스 판매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을 다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지금 푸틴의 야망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그 전쟁 자금들 더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겠죠. 사정이 이렇다가 보니까 서방 국가들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에게 이 북극이라고 하는 건 관심 밖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이 서방 국가들도 사정이 급해진 겁니다. 특히 미국이 그래요. 알래스카가 북극해에 접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얼음바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 장비조차도 없어요. 북극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가 바로 쇄빙선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사용할 수 있는 쇄빙선 기껏 해봐야 2척 또는 3척에 불과하답니다. 근데 러시아는 40척 이상이래요. 실제 쓸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갑자기 급해진 겁니다. 야, 우리 동맹 국가들 중에 이 쇄빙선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야? 이게 핀란드하고 캐나다인 거예요. 핀란드가 쇄빙선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 7월 11일 날 이 캐나다, 핀란드하고 아이스팩트라고 하는 것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쇄빙선 제작을 위한 협력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건 미지수입니다만은 쇄빙선만 있다고 북극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 이 쇄빙선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사연이 있습니다. 쇄빙선 배 아닙니까? 조선업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최대 해운사인 이 소브콤플로트라고 하는 이 회사가 우리의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쇄빙선 제작을 맡겼어요. 2020년 10월 달에 쇄빙 기능을 갖춘 LNG 운반선 3척을 대우조선에다가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터져버렸잖아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서방 국가들이 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고, 또 러시아 서브컴플로트라고 하는 발주 업체 입장에서는 이 금융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화오션에다가 돈을 지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 배 3척 쇄빙 기능을 갖춘 LNG 운반선, 이게 현재는 이 한화오션이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래요. 어딘가에는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쇄빙선 같으면 아마도 미국에 팔면 될 것 같은데 이게 LNG 운반선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 지정학적인 충돌 가능성, 이걸 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북극의 해빙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희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가 의미를 가지려면요, 이 북유럽 국가들하고 해상 화물 물동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 물동량 대부분은요, 중국, 일본, 동남아, 베트남 뭐 이런 데들이죠. 그리고 미국, 이거 합치면 한 70% 됩니다.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은 어떠냐면 10% 조금 넘는 수준, 특히 북유럽은 10%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북극 항로를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뭐 말라카 해협 통과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같은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자원 개발 가능성은 어떨까? 우리가 직접 자원 개발을 할 일은 없을 테니 북극에서 러시아가 개발하는 유전, 또 석유, 가스 이런 걸 우리가 도입해서 쓴다면 중동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러시아하고 나토가 적대적 관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토하고 거의 동맹 수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자원을 들여올 가능성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으로부터 그렇게 덕을 볼 일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북극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극에 석유와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그것을 중국에다가 많이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돈을 굉장히 잘 벌 거 아니에요. 번 돈으로 뭘 하겠어요? 군사력이 강해지겠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거의 동맹국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중국도 북극
북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가스, 석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력이 더 강해질 테고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 한두 가지 반사 이익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첫째, 쇄빙선 제작 수요인 거죠. 나라들마다 다 이 북극 활동을 하려면 쇄빙선이 필요하죠. 이거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에 그런 배들의 주문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무기 수출 가능성입니다. 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해지게 되면 체코나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국가들, 또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이 북유럽 국가들, 이 나라들이 훨씬 더 위협을 강하게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군비 지출도 더욱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산 무기도 더 많이 구매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효과여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될지 이것은 확실하게 내다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북극 개발은 러시아와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북극 쟁탈전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